수도권 정당을 만드는데 그 앞장서 노력하고자 당 부총재 참여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다시 결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마음이 짠하네요. 네. 지금 VCR 보니까 한눈에 다 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추운 날에도 주말마다 촛불을 손에 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대교수, 현경병 전 의원, 이윤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빈자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는 탄핵 소추의 의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탄핵소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요. 1925년에 상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떤 각도로 보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이 역시 선출한 그 국회 대의원행 국회에서 그 표결로 그 탄핵 소추 즉 그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모두가 좀 그 반성을 해봐야 될, 우리가 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그 잘 만들고 잘 운영해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비극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이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분명히 한 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234표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압도적 표차라고 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기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압도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여러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 이번 경우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탄핵해야 될 사유가 상당히 많아서 누가 봐도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에 부표를 던지거나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효표나 기권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99표, 300표 다 나왔어야 맞다 이런 얘기시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정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인간적으로 쌓인 정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결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압도적인 너무 많은 표로 가결이 되면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34표가 압도적 표차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 의원님은 이게 정확히 맞췄죠. 234표를 어떻게 맞췄죠? 어저께 정확히 맞췄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TV조선의 밤에 이제 그 이야기 한 이유가 네. 현재 230표 이상으로 넉넉하게 가결된다. 그리고 234표의 근거는 뭐냐면요. 리얼미터가 최근에 했던 조사를 보면 국민 78.1%가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30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2, 3, 4가 딱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최소한 250명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오늘 보면 알지만 정세균 의장이 진행을 잘했습니다. 아무런 의사진행반은 다 받지 않았고요. 바로 표결에 붙였고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조차도 투표 방해 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 양심에 따라 찍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을 받는다면 저는 친박 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0표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아쉽습니다. 예. 우리 현 의원은 어떻게 친박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뽑았다고 보여요. 그죠? 예, 예.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234표에서 야당이 전부 172석 전부 던졌다고 네.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네. 그래도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다른 야당에서 이탈표가 없었다고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데- 이탈표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숫자에 봤을 때 반대가 56명이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이 국민의 의사를 다수결로 반영을 해줬어요. 그 의미는 있어요. 62표 아닙니까? 128표 중에 네. 어쨌든 반대가 56표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 이탈표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그 탄핵안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62표가 온 거 아니에요? 야당이 다 172표 찍었다 하더라도 62표니까 56표 이상이 온 거죠. 과반수 이상이 왔다. 예, 그러니까 이 친박 쪽에서도 꽤 표가 왔다 이런 얘기인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에 참가를 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299명이니까. 비상시국회가 자신 있다고 한 숫자가 33표였으니까요. 네. 거기서 62를 빼면은 최소 29표인가요? 네, 29표 그 정도가 정도는 친박에서 왔다. 왔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좀 전에 김선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극적이다라는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이게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저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접했는데요. 가결되었다라는 정석용 국회의장의 선포가 딱 나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정말 왈칵 났어요. 그리고 탄핵이 돼야 한다라던 택시 기사님도 가결되었다는 선포에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추운데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데선 기쁘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것은 곧 그냥 저로 하겠습니다. 저는 뽑았었으니까요. 저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나의 실패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날이고요. 이 비극적 역사의 한순간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금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반론을 좀 하자면요. 뭐 심정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좀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즉각 하야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으로 가는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게 왜 저는 촛불 집회 가서 감동을 느끼냐면 자, 그분들이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세들한테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단순한 하야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밟고 그때 국회의원 몇 명이 참가했고 다 기록이 남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합당하다면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 저는 이정현 대표에 그래서 그 반응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면요. 자, 끝난 뒤에 이정현 대표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의 다수는 이번 탄핵 절차에서 제가 볼 때는 찬성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잘못했다. 특히 잘못했다. 가결시켜 잘못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대통령께 잘못했고 대통령께 죄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오늘도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는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징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에게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얘기인지요? 적어도 국민한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었던 제 발언 12월 21일 날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당의 공백이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성 234표, 뭐 반대 56표 이렇게 쫙 나올 때 무효 기권 2표 인정했습니다. 기권 투표. 그리고 최경환 의원 아예 참석 안 한 거 다 인정하고 반대 다 인정하죠. 근데 무효 7표는 뭐냐? 이게 표를 잘못 표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그 간표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분명히 그 사무총장인가 나와서 가 아니면 부, 그다음에 한자로 가 아니면 이거 입구자 들어가 있는 아니 부 이거 쓰라고 딱 공식으로 얘기했는데 가 한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게 몇 개 있었고요. 가 다음에 제발 점 찍지 말라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점 찍고요. 부에 입구자 안 쓴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투표를 이렇게 못한다는 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꼭 저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일부러 마음에 안 들어서 장난을 쳤다. 두 가지 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기권하면 되잖아요. 그 경우는. 그런데 네. 본인은 지금 보면 알지만 부자 써야 되는 건데 네. 불자 쓰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부가 이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른 각도에서 네. 한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가부 투표를 적잖게 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국민의 소리를 담는 부분, 또 그리고 자신이 공천을 준 사람, 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그동안의 정치적 성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해온 친박으로서의 정체성. 제 질문은 그게 이런 아니에요. 부분에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본인 딴에는 다 담는다고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 한 우욕을-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가에다 해놓고 동그라미를 쳤다고요. 아니 그게 무효표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가 한 다음에요. 그렇게 점 찍지 말라는데 점을 여기 이렇게 쩍 찍었습니다. 지금 앵커말 짧게 그러면,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저 놀란 게 국회의원 300명이 다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저는. 맞아요. 국회의원 전체가 한 자리 모이는 거 쉽지 않은데 들어왔고 최경환 의원은 그전 본인 양심껏 나갔죠.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이분은 네, 인정합니다, 본인 저도. 소신대로 했고요. 근데 나머지 했는데 정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반대를 해야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준이 떨어져서 한자를 쓸 줄 몰라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럴 수 아니,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아니 기권하고 싶으면 진짜 그렇죠. 아까 현경병 의원 말대로 그런 고민이 빠졌다 아니, 그러면 그런데 깨끗하게 역사의 기권을 무효의 해야죠. 실패는 네. 남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보세요. 이거 그 국민들도 보고 어린 국민들, 초등학생도 볼 텐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짜도 똑바로 못 써가지고 표를 이렇게 무효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좋게 얘기해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십니다. 아우, 아니, 일리 있으시네요. 제가요 이런 거 표결하기 전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저런 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다 줍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학식과 그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혼선은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네, 이상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지를 표현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씀대로라면 더 비겁한 거네요. 예, 차라리 제가 볼 기권을 때는 하지요. 황경명 네. 의원의 얘기는 제가 좀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가에다 해놓고 분명히 점을 찍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가 보통 글자 쓰면 마침표를 찍잖아요. 이 아니, 버릇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게 네, 우리 국민들 아니, 보기에 한자- 좋다는 겁니다. 한자 근데 못 어린이들 쓰면 보기에 사실요구가 한자 못 다 쓰면 우리 한글로 김 가 써도 교수님이- 되고 부 써도 됩니다. 네. 김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 말도 끝에 바닥에 그게 흐르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부자도요. 아니 불자를 써놓고 입구자 이거 진짜 그것까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국회 사무처 요원이 와서. 그거 말씀하시면요. 아니, 옛날 우리가 이승만 박사 때 4.45 입개헌 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한자를 모르는 분이 가서 그 입구자 들어간 걸 고르라고 하니까 가부 중에 2개 다 네모가 있어서 둘 다 동그라미 싣고 나오는 바람에 부결됐던 겁니다. 그 부결된 걸 그다음에 다시 가결로 선포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 한자를 몰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 박사 하야한 후에
그분이 한자 공부를 감옥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시까지 썼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 혹시 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말고 그래도 오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네. 저는 그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한 분도 뭐 웃는 분도 없고 잡담하는 분도 없고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에서 투표가 치러지는 건 또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소신과 정치 철학은 분명하고 해야죠. 예, 그 정도로 흔들리고 그러면 얘기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반대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자, 내일 이제 촛불 집회가 또 열립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촛불 집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교수님이 이 촛불 집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열정이 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광장의 민심이 대통령의 탄핵에 이제 집중돼 있었다면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 다음 단계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 광장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전리품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이 도로 가져가는 이런 게 반복돼 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내일도 또 일정 수 이상 모여서 이제 내일은 좀 파티를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뭘 해나갈 것인지, 뭘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이 광장에 모였던 것인지를 아주 구체화해서 이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내일 제일 급한 일은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한 우리 정부, 그 내각과 그다음에 우리 국회,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든 국회에서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황교안 총리와 내각은 내일 당장 대국민 사죄 담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도 다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광장에 나온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걸 좀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촛불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촛불 집회는 계속 진행돼야 할 거로 보고요.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탄핵이 됐다 해서 사임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난번 3차 담화 때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면 거취를 정하겠다.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만치 이번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로 의결을 했는데 235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제 공직에 맞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이미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오늘 국민의 힘에 엎혀가지고 어쨌든 인적 책임은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이로 인해서 벌어졌던 우리 국가적인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국정이 마비된 지금 현 상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앞으로 짚어야 될 게 그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지난번에도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탁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헌 문제는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개헌의 시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우리 정치 질서 자체입니다. 헌정체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헌법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시장은 굉장히 독과점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막고 거기서 아주 좁게 밀실에서 행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광장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국민들을 이 정치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까지 많이 해놓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 문제도 그렇고 선거 문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방 분권 문제도 그렇고 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앞으로 국민들이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디지털 혁명 이후에 우리가 SNS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고 또 이 내각과 황교안 총리와 내각하고 이 국회하고 빨리 협의하는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많이 수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전진해야 되고. 근데 개헌 문제는 이거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몇 달 내에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대통령 밑에서 한 1, 2년 이렇게 봐가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문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된 지 뭐 몇 달 안 됩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대통령 이번에 새로 뽑혀서 또 되면 또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헌을 해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합의되기 어렵습니다. 임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개헌은 조금 미뤄두고 지금 우리 이 사태를 만든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 정치 제도, 정치 문화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개혁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돼요.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 질문이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저도 취지는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또 개헌 문제를 만들어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개헌 얘기하니까. 또 다시 뭐 논의를 뭐 끊임없이 또 다른 논의를 만드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란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개헌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헌법을 10년 전에 한번 본 거니까요. 대통령은 정말 권한 외에는 없더라고요. 임명권, 뭐 탄핵 소추를 안 받을 수, 무슨 형사 소추를 안 받을 수 있는 권한 무슨 권한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 있는 청렴의 의무마저도 대통령이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적 권한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 거죠. 우리 헌법 규정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냐? 아니면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되는 거냐?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 공보 판사가 잠깐 얘기한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잠깐 들어. 현재 재판관 회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베니스 위원회에 출장 중이신데 중요한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서에 대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 공보 판사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교수님 대충. 아직 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설명할 겁니다. 뭐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회 탄핵 소추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고 정치적인 의리 관계도 있고 또 정치적 판단도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는 또 법률 전문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헌법재판소는 다 법률 전문가로 되어 있고 또 이번 이 탄핵 사건의 사실관계는 굉장히 뭐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대한 그 비행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의외로 사건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걸 봅니다. 제가 뭐 한마디 드리면요, 교수님의 개헌이나 이 헌재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촛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오늘 이제 택시 기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도 박근혜 찍었지만 빨리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이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안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 2004년에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있던 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건 총리와 당시에 이제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뭐 했는지를 봤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지 않고 저 창원, 진해, 마산에서 지금 회사 졸업식 가서 연설하면서 국회 소식을 듣고 내년에도 여러분을 또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현재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분이 탄핵이 결정되는 게 오전 11시인데요. 바로 성명을 냅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메일을 1000여 통을 해외로 보냈다고 쏘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재경부 장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거는 촛불 민심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황교안 총리나 경제부총리나 국민이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대통령은 이제 잠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교안 이분들이 뭐 오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이 제일 전 아파하는 거는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추미애 대표를 많이 비판했지만 굉장히 제1야당 대표로서 잘했다고 보는 게 아까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지금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에 정책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시던 분이 이번에 이 말은 보면요. 황교안 총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통령 대행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도 오늘은
아까 표정 관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금 직무가 정리된 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은 이제 없습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은요. 새누리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는 존재가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협의체를 가져가지고 안정적으로 특히 경제 문제를 하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요. 촛불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큰 아이디어는 대통령 물러나라지만 잔잔한 아이디어를 촛불 집회에서 얻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교수님은 아카데미에 계시고 저는 이제 현실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서 촛불 집회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촛불 집회 핵심은 하야로 지금 계속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촛불 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원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거취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젊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구프레임, 구체제라고 할까? 이거 낡은 질서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이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이 안보와 경제를 당연히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이승만 박사 하야한 때도 허정 과도 내각하고 그 이제 굉장히 협의를 잘했습니다. 허정이 그 과도 내각 수반이 그 국회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분간이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빨리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이거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 협치기구도 만들고 이 촛불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그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 촛불도 좀 안심하고 이거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 촛불 집회 나가야 됩니까 국민들이요? 아니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무거울지는 몰라도 내일 촛불 집회는 상당히 축제의 장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만 저는 제일 바라는 희망사항이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경제에 정말 집중하자. 이제 경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그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 추미애 대표나 야당은 뭐냐 하면은 아직은 보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촛불 집회 상황을 보고 일정한 규모가 모인다면은 바로 황교안 총리 교체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 그 교체에 따른 상황보다는 황교안 체제가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당 당원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국정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표명이 필요하고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국회 부분만 좀. 네.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아까 저는 의견이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저는 들어갈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흐름인데 개헌하고 조기 대선 판이 열려버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선판은 열릴 겁니다. 그렇죠. 당장. 저도 그렇게 내일부터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대선이 물밑에서 이제 아주 바쁘게 우리들이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할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놓고는 못하더라도 네. 활발해질 거로 보여요. 그건 정치권의 이제 움직임인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개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블랙홀이죠. 예. 그럼 개헌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의는 대부분 뭐 정부 형태의 통치 구조에 관한 것들인데 그건 결국 권력의 배분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국민에겐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뭐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해도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거긴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개헌을 이렇게 매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걸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사실은 개헌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 정치 질서의 부분 질서들을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럴 정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별로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분이라는 지금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설립하려면 전국 5개 도시에서
각 1000명씩 당원이 있어야 되는 이걸 갖춰야만 정당이 설립됩니다.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이 2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서구 선진국, 영국 같으면 400개가 넘고요. 프랑스도 400개가 넘고 독일은 160개쯤 됩니다.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정치 교육을 하고 정치 훈련을 할 텐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기성 정당, 그러니까 이 유지라든가 기존 기성의 세력들만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씩 수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치를 좀 실전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도 기회 없어요. 이런 거.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그 동서로 국가가 나라가 나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쉽게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해체하고 다시 이렇게 된 생각이 좀 들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아니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완성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뭘 원하는지 모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대선에 뛰어들 후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비전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국민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우리가 고를 수 있게끔. 그리고 공약을 안 지키면은 뭐 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제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약이 진짜 빈 공짜에 공이 돼 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을 사람을 뽑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사건도 우리가 비극이라 말하지만 이 비극을 초래한 이 정치 체제, 이 비극을 초래한 정치 제도나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이거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익병 원장님이 아니죠. 현경변 의원께서 큰 실수. H로 자꾸 현경변 의원께서 계속 개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개헌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논의가 개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개헌 되게 얘기하지 많은데. 마세요, 자꾸. 왜 자꾸 지금 계속 개헌 얘기가 되니까 아이템에 블랙홀이 돼서 계속 개헌 얘기밖에 우리도 못 개헌 얘기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질서를 다음에 개헌 얘기 저 주제로 하고 이 무질서에서 지금 질서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개헌을 바라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개헌을 원하는 숫자는 꽤 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개헌이 필요하다냐고 묻는다면 아마 상당히 적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동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는 교수님 아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 문제나 선거구제. 전 100% 지지합니다. 시장을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의 문제인 걸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시급한 내년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경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아까 우리 곧 오신다는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즉각 하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박지원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DJ 말기에 이회창 총재를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요. 지금 많은 야권의 후보들은 이번이야말로 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 촛불 시위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늘 연설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창피하고 미안하고 사과하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한 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개헌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선 캠페인을 좀 더 공정하게 이끌느냐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 이제 탄핵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 운영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한교안 총리 지금 대통령 워딩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법적 절차인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에 그러면 하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신데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서 또 뭘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법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논의는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청구됐을 겁니다. 오늘 중에. 그렇게 하면 이제 사임할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네. 근데 사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로 보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임을 하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임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뭡니까 사임을 하게 되면 사인으로 돌아가는데 사인에 대해서 각하사유 아니냐는 거죠. 예, 그 탄핵 심판하는 거 공직자에 대한 건데 어떻게 개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 심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탄핵으로서 파면이 될 경우의 효과하고 사임으로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제 한쪽은 그냥 단순히 공직에서 배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파면의 경우는 공직에서 배제되는 거 플러스해서 미래의 공직 취임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그리고 연금도 못 받고 비서관도 그렇습니다. 없고 두 여러 번째 가지 그 혜택이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죠. 그렇죠. 그 혜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적 자금이 거기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탄핵을 해서 그 결정을 얻어내야 구체적인 선례가 됩니다. 그죠? 다음에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걸 안 된다 하고 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향후 어떤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대통령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어떤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의견이 네, 좀 지금 이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얘기는 어디 총리하고도 전화 못 하는 겁니까? 이제 장관으로부터 당연히 보고는 받지 못할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리시의 권한 대행하고 이렇게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고죠. 좀 일종의 애매합니까? 유고. 이렇게 권한 대행이 되는 경우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일 경우에 이제 다시 돌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기가 이제 보고할 것도 대행으로서 넓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권한을 일단 다 행사를 하긴 합니다. 네. 하는데 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야지 자기가 막 새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전화로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국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중에 이번엔 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국정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국정의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시를 받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상위에서 무슨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시를 할 수도 있죠. 몰래. 그게 걸리면 또 불법은 저는 아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몰래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아까 그 국무회의가 저는 간담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인데 저 장면을 보면서 짜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장면이요. 지금 방금 정지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서의 아마 국민들한테 주는 마지막 영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저게 마지막 모습인데 풀 영상을 봐야겠지만 저는 좀 더 반성의 방점을 찍고 국무위원들한테 저런 당부 안 해도요. 저분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마지막 모습이 좀 국민들한테 좀 진정성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제가 생각이. 풀 영상 봤거든요. 봤는데요. 처음에 송구스럽다가 이만큼이고요. 한 3대 7로 나눠줍니다. 송구스럽다가 3이고요. 7은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건 A고 B고 C고 D고 내가 없는 동안 E도 하고 F도 해라라는 국정 지시가 정말 다시 또 한 번 만기칠담 깨알 지시를 내리시면서 이분은 계셨어도 이선 후퇴를 하지는 않으셨겠구나 하는 좀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요. 참고로 대통령제하는 국가에 미국이 이제 우리가 가끔 많이 살펴보는데 국무회의가 없어요. 버락 오바마가 지금 8년째를 하는데 딱 2번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회의가 아니에요. 장관들이 거기는 15분인데 하도 얼굴을 안 봤으니까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가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동안 국무회의 형식에 좀 고집스럽게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또 메모 받아 쓰는 국무회의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반복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탄핵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대해서 본인이 제일 국민들이 원하는 제가 볼 때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리고 진정어린 부분. 제가 볼 때 오늘 말씀하신 거는 법률적 대응을 끝까지 탄핵 때까지 하겠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에요. 네. 궁금한 게요. 헌재 탄핵 어떻게 기각 반대가 뭡니까? 이제 수용하는 거죠. 인용이라고 하는데. 탄핵 인용될 확률 몇 프로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인용된다. 그러니까 인용된다.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고 거의 없다. 거의 100% 인용된다, 거의. 100%로는 세상에 90, 있을 수 없으니까 98%. 이번에 이제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 그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99%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이제 지금 들어가는 증거자를 보고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이 헌재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민형사소송, 형사소송처럼 의심이 한 자락도 없는 완벽한 증거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민사소송은 또 이제 한 51%만 되면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탄핵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한 75% 정도만 믿을만 하면 그냥 믿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5일 동안 무수한 언론을 통해서 무수한 이야기가 헌법재판관들이 전달됐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만 할 겁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또 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인 게요. 저는 3월 13일이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시는 게 임기가 끝나는 그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제가 알기는 이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이제 물러나시면 1월 말에 1월달에 물러나시고. 그렇다면 이분이 주도하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갖다가 인용 뭐 기각하는데 7분이 했다는 건 제 말이 안 되고 적어도 8분 정도 참여해야 되고 또 아까 황교안 총리에게 그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나 네. 좀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주동해서 아마 3월 초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간은 아무래도 빠를수록 좋겠죠. 예. 네. 이게 왜냐면 2월, 3월 넘어가면은 이제 헌재 재판관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거는 뭐 헌재 재판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이 국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좋고, 그렇죠.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 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정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헌정 참을 수가 위기인 없다, 겁니다. 국민들이. 그 자체가 위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파면이 되고 대선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서 새로운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위기가 네.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은 빨리 끝내야죠. 아무래도 이제 의지가 박 전 있으시답니다, 대표가 헌재 소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네. 1대1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꼭 하고 싶었는데 요 얘기는 국민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 어렵게 국민들이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 640만 명의 국민이 밖에 나왔다는데 이분들이 하루씩만 계산해서 몇 년인가 해봤더니 거의 80만 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쓴 시간이 45일 동안 640만 국민이 다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여도. 그죠? 그분들이 80년을 산다고 해도 만 명. 그죠?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누구 한 사람 또는 누구 한 집권 정부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게 했으면 이제는 정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참여, 권력 배분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제 새로 우리 성장하고 있는 우리 새로운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직시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마주해야지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기성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거를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이른바 꼼수라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정직하게 좀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아주 현실을 제대로 좀 봐주기를 정말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요구를 꾸준히 해서 원래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원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